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혼의 꿈꾸기 이론.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대한 비혼의 확장은 그의 초기 작업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는데 남는 것과 담기는 것 개념과 알파 개념을 형성한 시기와 일치한다. 꿈 작업 알파는 출간되지 않은 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가 비혼의 사후에 출간된 숙고에 실리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꿈 작업 이론. 꿈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꿈 사고와 꿈 내용은 우리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된 판인 것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꿈 내용은 꿈 사고가 또 다른 표현 형태로 바뀐 번역본인 것처럼 보인다. 꿈 작업 안에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 정치적 세력은 한편으로는 높은 심리적 가치를 지닌 요소를 벗겨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목 결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낮은 심리적 가치를 지닌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내는데 이렇게 창조된 가치들은 나중에 꿈 내용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다. 그렇게 되면 꿈들은 꿈 사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데 대부분 꿈들은 이러한 결합들을 무시하고 단지 꿈 사고들의 질적인 내용만을 물려받고 조작한다. 꿈 작업이 파괴한 연결들을 회복하는 것이 해석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꿈 사고란 말은 드림 토트라고 얘기를 하고 드림 컨텐트는 여기서 꿈 내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드림웍을 꿈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 해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더 드림이 되겠죠. 꿈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꿈은 위장되어 있는 내용을 벗겨내서 원래 숨겨져 있는 생각을 밝히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재몽, 현재몽이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latent dream, manifest dream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드림 토트는 여기서 잠재몽이에요. 그러니까 드림 토트라고 하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숨겨진 생각이죠. 꿈 사고라고 하는 것이 latent dream, 잠재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드림 컨텐트는 우리가 꿈속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어떤 꿈의 내용이죠. 이것을 manifest dream이라고 해서 현재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압축, 전치, 상징 이런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수단들을 사용을 해서 꿈 사고, 그러니까 드림 토트 혹은 잠재몽 자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위장하는 과정, 위장을 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매니페스트 드림이 드러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괜찮은 스토리가 있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위장되어 있는 억압된 생각들이 변형된 모습으로 출현한다니.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작업을 꿈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변형된 내용, 현재몽을 잠재몽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꿈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은 꿈 작업이 잠재된 꿈 사고들 안에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서적 진실들을 숨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이트는 꿈 작업이 잠재된 진실을 꿈꾸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호화하고 암호화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프로이트는 꿈 작업에 4가지 기능을 부여한다. 1. 압축, 2. 전치, 3. 상징 사용을 포함하는 변경된 표현력에 대한 고려. 4. 2차 개장. 압축은 하나의 상징이 그것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수의 실체들을 수축하거나 압축하는 혼합 과정을 말한다. 전치는 하나의 대상이나 자기에게서 다른 대상이나 자기에게로 어떤 속성들이나 특질들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표현력에 대한 고려는 꿈 작업에서 꿈 이야기를 허구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믿을 만한 이야기로, 즉 기능적인 꿈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2차 개작은 아마도 접촉 장벽의 기능일 것이다. 그것이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를 분리하고 그 분리를 보장하려고 시도한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꿈 작업의 목적은 이드 안에 숨어있는 의식적 자아가 금지된 사고들과 충동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도 어떤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꿈 작업의 목적은 이드 안에 숨어 있는 의식적 자아가 마치 어떻게 돼 있어요? 금지된 사고들과 충동들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드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의식적 자아가 되어버렸죠 지금. 이건 지금 이론을 잘 모르시는 분이 번역한 거다. 그러니까 의식적 자아가 이드 안에 숨어 있는 금지된 사고들과 충동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돼요.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금지된 사고와 충동들이 의식적 자아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식적 자아가 이드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금지된 사고들과 충동들이 이드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의식적 자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꿈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비오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그 반대도 타당하다고 본다. 즉, 꿈 작업은 무의식이 외부 자극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비온의 꿈꾸기 이론, 꿈꾸기와 알파 기능 사이의 관계. 비온은 1959년에 쓴 초기 메모에서 꿈꾸기와 알파 기능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온은 알파 기능이 정서 경험의 감각 인상이 베타 요소들을 알려진 야생적이고 초기의 비정신적인 원정서들, 진화하는 오가 주체의 정서적 접촉면과의 만남에 의해 발생한 인상들로부터 정신화가 가능한 알파 요소들로 변형되는 가정적 과정을 지칭하는 유비적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이 알파 요소들은 그 다음에 꿈 요소들을 위한 상징적, 주로 시각적인 상징적 복불과 마찬가지로 표기, 기억, 억압, 유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접촉 장벽의 강화, 그리고 생각 그 자체로 좌천된다. 즉, 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꿈 요소들을 공급한다. 여기서 좌천된다 이런 말도 좌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는 의미를 썼어요. 잠을 자는 사람은 하나의 정서적 경험을 하고 그것을 알파 요소로 전환시키며 그럼으로써 꿈 사고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 의식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꿈꾸기 또는 알파 기능은 밤낮으로 발생한다. 알파 기능에 의해 제공된 정서적 어휘는 꿈꾸기 안에서 진실한 기록된 픽션으로서의 상상력 있는 주로 시각적인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 기록된 픽션은 변형되고 크기가 줄어든 베타 요소들에서 출현한 정서들을 담고 있다. 이 베타 요소들은 무한하고 우주적이며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제인 O에 관한 진화하는 절대적 진실이 주체의 정서적 접촉면과 만날 때 발생한 감각 인상들이 외적 및 내적 실제 안에 있는 대상들과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계에 관한 견딜만하고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한한 진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다른 말로 비인격적인 O가 K 안에서의 우회로 함께 변동적 순환 안에 있는 개인적인 O로 변형되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 K, 거짓 때문에 봉착한다. O는 우주적인 비인격적 공동, 불확실성, 그리고 증가하는 비일관성과 절대적 대칭 또는 분리 불가성, 즉 엔트로피를 향해 움직이는 증가하는 무산성으로 제시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외적 및 내적 자극들, 감각 인상들로서의 내적 자극들의 세력의 장을 가리킨다. 플래톤은 비온이 말하는 O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개연성,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현상을 아난케라고 불렀고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진화하고 끝없이 다가오는 야생의 비유적 상황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O는 항상 진화하며 항상 유동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야생의 비인격적 상황이라고 impersonal circumsta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 주체가 소화하지 않고 있는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O는 아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소화되는 경우에만 인격적인 모습을 띠는데 아직은 의식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비인격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꿈이 좌절을 피하는가? 실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전치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꿈 작업을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이 경우 꿈 사고들이 사실을 묘사하는 사고들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 사고들에 대한 꿈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꿈 작업에 내적인 정신적 삶에서 타신 것, 즉 꿈 사고들을 숨기는 기능만을 부여했다. 나는 그러한 숨기는 기능 외에도 만약 꿈 작업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허용된다면, 즉 좌절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이라는 합법적인 과제를 위한 기제들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꿈 사고들과 꿈 사고들에 대한 해석이 발생시킬 수 있는 좌절을 회피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합법적인 과제들은 항상 좌절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에 대한 과도한 내성 부족은 근시안적으로 좌절을 수정하는 과제에 내재된 좌절의 회피 시도로 인도한다. 알파는 병리적인 좌절의 수정에 맞서 실질적인 좌절 수정 과제를 돕기 위해 현실 원리의 일부로서 보완된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사고가 일치한다. 비혼에게 꿈꾸기와 알파 기능은 좌절을 실제로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과제에 봉사한다. 더욱이 그는 알파 기능과 꿈꾸기가 현실 원리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좌절을 견디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인식한다. 비혼은 이 개념을 담는 것, 담기는 것 이론과 통합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그로스타인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꿈이라고 하는 게 꿈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죠.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체험 속에 꿈을 꿀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무서운 생각이나 금지된 생각을 회피하는,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회피 수단, 이베이전이라고 하는 방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또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꿈속에서 좌절된 것을 계속해서 꿈이 담아내면서 좌절에 대한 실제적인 수정이 마디케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좌절로 바꿔가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체험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꿈을 꾸면서 내가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체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좌절을 견딘다기보다는 그 옛날에는 왜 약간 예지몽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왜 앞날에 무슨 심사가 있으면은 그걸 통과를 할지 안 할지, 아니면 긴장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 할지,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뭐 신기가 있다, 왜 이렇게 예지몽을 꾸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요새는 약간 제가 의식이랑 뭐 이런 거 굉장히 약간 민감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상하고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인간한테는 앞으로 오는 위험이나 이런데 조금 방어하는 어떤 감각,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입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미지화된 것 같거든요. 그런 꿈도 있을 수 있죠. 아까 그러니까 식스트 센스라고 할까요? 육감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딸이 굉장히 약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면 그게 제 불안한 느낌 같은 게 꿈에 나타나고 이래갖고, 그게 아까도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 그러셨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벙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눈에 보이는 어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좌절이라고 한다면 미리 그걸 체험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범퍼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그 상황에 당했을 때 넘어갈 수 있다는 힘을 거기서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저는 예술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좌절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간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려내고 하면서. 근데 꿈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런 범퍼 기능을 다르게 조금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가끔 느껴요. 내가 이리저리 생각하던 것이 꿈속에서 뭔가 이런저런 것들이 오가면서 내 마음에 정리가 되는 이런 체험 같은 게 또 일어나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그 내용이 어떤
약간의 예지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좌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걸 내가 생각으로 품어낸다고 하는 것은 좌절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알파 펑션이라는 얘기. 알파 펑션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것들을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뀐 것을 가지고 꿈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멘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은 어떤 체험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꿈을 많이 꾸거든요. 옛날부터 코가 안 좋아가지고 잠을 쉽게 못 자니까 하룻밤에도 꿈을 몇 가지를 꾸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로 꾸셔요. 네, 저는 꿈이 지금까지 너무 꿈을 많이 꾸는데 대체적으로 다 꿈이 생생한 꿈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졸려요. 밤잠이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꿈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겪었던 좌절들이 저는 이제 저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상처를 안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인데 꿈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건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자꾸 변명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상황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때 네가 못 본 거 있는데 사람들 중에 걔가 문제다 이렇게 차단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너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누구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다른 걸 감각 없이 저 안에 그냥 푹 빠져버릴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그걸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상황을 쭉 설명해 주면서 너 때문이 아니다 하고 변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꿈을 깼을 때는 어떠냐면 그게 어떻게 때는 사실은 현실이 아닌데 전혀 실제로 겪었던 일하고 딴 이야기인데 그냥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그래 그때 그렇게 돼서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하고 그걸 위안을 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좌절을 힘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고 어쩌면 그 꿈에 컨테이너 기능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요즘처럼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런 게 생기면은 꿈속에서는 자꾸 뭐냐면은 그거 별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자꾸 나와요.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면은 돈을 얼마나 줬는지 금덩어리하고 이렇게 팍 나와가지고 꿈속에서 꿈에서 아주 즐겁게 끝나고 그러잖아요. 꿈 깨면은 돈 어디 갔지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 뭐 궁금증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꿈을 많이 꿔요.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오다 보면 멀리 있는 산에 아이들끼리 오다가 저기 금덩어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근데 애들은 그게 미스예요. 심하니까 금덩어리는 굴러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가봐도 소용이 없고 그래 저기 지금 금덩어리가 보이지 않느냐고 정말 보는 것처럼 이제 판타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를 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애들에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판타지죠. 그게 옛날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옛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이야기했던 게 뭐 음식 먹는 이야기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먹을 게 없는데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꼬락꼬락 소리 나가지고 배고파서 잠을 못 자면은 할머니들이 뭘 맛있게 먹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는 잠재우고 그랬다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환각 속의 만족이잖아요. 갑부터는 좌절을 견디는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식이나 발견과 관련된 좌절의 내성 부족 또는 견딜 수 없음의 사실은 표상적 활동이 비혼에게 있어서 만족의 부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견뎌낸 부재에서도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견딜 수 없을 때 이 부재는 역으로 표상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원정서들, 즉 정서적 경험의 감각 인상들인 베타 요소들은 알파 기능에 의한 처리 과정을 거쳐 알파 요소들, 즉 정신화의 꿈꾸기에 적합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요소를 들로 변형된다. 그때 알파 요소들은 표기, 억압, 추후의 사고 과정을 위해 선택적으로 분배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접촉 장벽을 지원하며 꿈꾸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로 사용됩니다. 알파 요소들은 마치 알파벳 글자처럼 증가하고 연결되어 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들, 상징들, 단어들, 문장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고들과 꿈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꿈꾸기의 행동은 서로 상반되는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가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중재되는 역설적 과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PS, 쾌락, D, 현실가 발생하고 PS는 인격화를 수행하고 주체화는 변형, O로부터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D는 객관화를 소용한다. PS는 투사하고 D는 내사한다. 꿈꾸기에 대한 비원의 가설. 사고는 순서에 있어서 무의식에서 출현하여 의식으로만 이동한다고 생각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비원은 의식과 무의식은 순서에 따라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기능하고 감각 자극들은 주체가 그것들을 의식할 수 있기 전에 먼저 무의식되어야만 하며 꿈꾸기가 발생해야만 하며 또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들로 인해 알지 못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가 협상되는 것은 꿈꾸기 안에서이다. 깨어있는 삶이 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깨어있는 삶은 자아활동이고 꿈 상징화, 꿈 작업이 기억을 가능케 한 요소이다. 꿈 자체는 일어난 일에 대한 언어적으로 표현된 그림을 사용한 표상이다.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비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석가가 분석 회계를 꿈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꿈에 되어 있고 감각적 자극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진보하며 의식적 정신과정과 무의식적 정신과정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비온의 이론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갖게 된 질문은 뇌의 자극들은 의식이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전에 먼저 무의식에 의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비온이 제공하는 대답은 꿈꾸기가 유입되는 사실 정보에 의해 자극된 정서적 사실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선별하는 여과 장치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한된 모델들. A. 메비우스틴은 리본을 잘라 반을 비튼 다음 다시 연결시킨 D의 형태이다. 이 모델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묘사해준다. 메비우스틴은 꿈꾸기, 즉 알파 기능과 기능이 마치 메비우스틴처럼 숫자 8이라는 구조를 가진 정신적 정서적 면역 체계의 접촉면과 같다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꿈꾸기와 그 부류의 비연속적인 영성성뿐만 아니라 접촉 장벽이 지닌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사고의 강도를 설명합니다. 비역전 가능한 관점은 하나의 그림 안에서 전경과 배경이 지배적인 관점의 이동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밝은 배경을 가진 검은 화병의 윤곽이 그려진 그림에서 한 관점에서 보면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경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검은 화병 대신에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 우리의 관점의 의식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는 무의식적 관점에서 꿈이 갖고 있는 의식을 본다. 이 역전 가능한 관점에 나오는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죠. 어떤 그림을 놓고 볼 때 또 다른 많이 쓰이는 그런 이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여자분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나이 든 할머니 모습이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을 정경으로 보고 어느 게 배경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눈에는 젊은 분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나이 드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협력적 대립은 두 개의 상반되는 세력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맞서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가리키는 구조적 개념입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어때요? 우리 협력적 대립 구조인가요? 남북관계도 롱텀으로 본다면 어쩌면 협력적 대립 구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독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말 협력적 대립을 잘해왔어요. 서로의 권력을 지키는데 상부상조한 거죠. 대립을 통해서 서로의 체제를
공고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데 상대방이 없었으면 지탱하지 못할 정권들이 서로 양쪽 다 지탱해 온 거죠.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겠지만 협력적 대립이라는 게 또 악용되어 온 사례이기도 해요. 비혼의 사람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예시되고 있다. 자극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때는 메비우스 때 이 모델이 적용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기능이 동시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역증 가능한 근점 또는 협력적 대립 모델이 적용된다. 꿈꾸기는 연속적 기능으로 시작해서 의식과 무의식 간에 동시적이고 평행적으로 활동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협력적 대립 모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꿈꾸기의 목적들 중에 하나는 접촉 장벽의 기능과 유사하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고 분리하며 협력적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은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달리 비혼은 그것들이 무한하고 무심하며 비인격적인 인격 실제에 관한 절대적인 진실인 O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협력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혼은 두 개의 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2차원적인 관점을 O라는 세 번째 정점을 가진 3차원적인 관점으로 확장했다. O는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들에 의한 개인의 정서적 접촉면과의 만남과 타고난 정관념들, 이데아 형태, 물 자체의 작용에 의해 풀려난 것, 이 모두를 나타낸다. 꿈꾸기가 비인격적인 O를 인격적인 O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는 K로 변환시킨다는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는 비혼이 궁극적으로 무의식을 무한성으로 그리고 의식을 유한성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특정한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 입체적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안적 관점 또는 이중 경우의 입장입니다. 꿈꾸기란 무엇인가? 나는 꿈꾸기가 트레바덴이 가정한 유아와 엄마 사이의 무의식적 및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적 음악성과 유사한 원언어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그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꿈꾸기는 두 개의 접촉면, 즉 무의식 체계와 연결된 아래쪽 접촉면과 의식 체계와 연결된 위쪽 접촉면 사이의 정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원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해하는 사람,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주체와 의식의 현상학적 주체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두 꿈꾸는 자 사이의 관계는 존재의 적극적 양태와 수동적 양태의 동치성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의 중간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두 개의 주체가 있죠, 꿈에.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꿈을 이해하는 사람과 꿈을 꾸는 사람이 실상은 같은 사람인데 내면서 그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의식의 주인과 무의식의 주인이 서로 여기서 우리 휴전선 디밀리터라이즈 조언에서 만난 게 지금 전의식에서 둘이 협상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상징을 써보면 어때요? 그러면 어떤 면은 의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현상학적 주체라고 한다면 현상학적 주체는 우리가 의식하는 주체죠. 무의식의 주체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식의 주체와 무의식의 주체 사이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셀프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퍼스널리티의 어웨어니스 부분과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부분 이렇게 본다면 융이 얘기하고 있는
퍼스널리티 넘버 1 그리고 퍼스널리티 넘버 2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제1인격과 제1호 인격, 제2호 인격 뭐 이런 식으로 융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꼭 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두 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런 설명이 적합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두 개의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어 보여요.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좀 중요한 설교를 앞에 두고 있다거나 하면은 꼭 그 전날 이렇게 좀 꿈을 꿀 때 예를 들면은 뭐 대학교에서 시험 전날인데 시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자료도 준비 안 돼 있어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깨는 경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준비를 못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꿈 뭐 이런 꿈들을 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꿈 안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 꿈을 내가 되돌아서 해석을 하는 가운데 아 내가 좀 그거에 대한 좀 중압감이 있었구나 하는 그 저의 감정을 이렇게 그때 딱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마치 이제 둘 다 나이지만 마치 내가 나를 밖에서 쳐다본 것 같은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혹시 이제 무의식과 의식의 그 차이가 뭐 제일 뭐그 님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의 그런 의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좋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experiencing ego라는 개념과 observing ego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의 이고 사이코아나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experiencing ego는 현재 내가 감정을 느끼고 내가 몰입해 있는 꿈속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꿈의 주체예요. 근데 한쪽에서 꿈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observing ego죠.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내 안에서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지금 꿈속에서 몰입해 있고 꿈꾸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의식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식의 분화죠. 그러니까 전의식이겠지만 전의식이 분화되어 있는 건데 아까 1호, 2호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직접 경험하는 이고와 그걸 관찰하는 이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그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가끔 이제 자기가 꿈을 꾸고는 꿈을 기억하고 다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꿈을 꾸면서 자기가 꿈을 꾸는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여기에는 아까 제가 두 번째 한 얘기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관찰한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자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닝을 모른다는 얘기야. 쳐다보고는 있지만 자기가 왜 저러는지를 자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한테 가져가지고 혹시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은 저는 관찰하는 사람이 왜 그걸 이해 못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꿈을 꾸고 있는 자한테도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냥 거의 저희 직관을 사용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 꿈에서 그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뭔가 더 발견돼야 될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거 외에 뭐 본 것은 없느냐, 뭐 나온 거 기억나는 거 없느냐 이렇게 쳐다보면은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게 관찰했던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하도록 유도를 해주니까 그 꿈을 이해하고 어떤 때는 그 꿈이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왔는데 이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합해야 되는 자신인 걸
마지막에는 결국 발견하게 되는 아주 잘 도와주고 계시는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누구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분열이라는 개념을 병리적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분열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열할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건강한 분열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익스페리언싱 이고와 옵서빙 이고가 이게 분열될 수 있어야 우리가 리플렉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셀프 리플렉션 혹은 셀프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경험 속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를 리플렉션 할 능력이 없어요.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기고 있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리플렉션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경험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을까? 하면서 나를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observing ego가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치료자에게는 analyzing ego라고도 얘기를 해요. 애널라이징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임상에서 어려운 게 내담자의 얘기를 공감해 주라고. 그러니까 내담자의 경험 속에 우리가 익스포즈 돼 있으니까 그걸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익스페리언싱 이거를 최대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애널라이징 이거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아이덴티케이션이 동일시가 너무 잘 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내담자보다 더 내담자다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그 밖에 자기 기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내담자를 공감해주지만 이 동시에 애널라이징 이고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석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이 동시에 이게 듀얼 우리가 보통 그렇죠. 듀얼 펑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매몰돼 버리게 되면 내담자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래서 이게 꿈속에서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꿈을 꾸고 나면 나는 방관자로서 꿈을 꾼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내가 주역인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관상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그 관상 속에 들어가서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런데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찰자로만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우리 심리 현상을 잘 이해하는데 이 꿈꾸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꿈뿐이 아니고 판타지 속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담하는 것도 꿈꾸기란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꿈꾸기는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 내적 혹은 외적이 변형되고 미적으로 다듬어진 재형태화를 거치는 계속되는 감각적 고통 시각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변형되고 재형태화된 감각 자극들을 정동적인 경험과 인지적인 생각 그리고 기억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정서적 경험의 감각적 자극들인 오는 개인이 그것을 꿈꾸기 전까지는 개인을 둘러싸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은 오가 됨으로써 오에 대한 얼마의 이해를 갖는다고 느낀다. 꿈꾸기는 이야기를 담는 것으로서 기능한다. 정신병리는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꿈꾸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꿈꾸기는 오의 광채로 인해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중간적인 완충지되어 실질적인 오존층을 구성한다. 비인격적 오의 무한성을 실질적이고 인격적이며 유한하고 3차원적 범주들, 좋은 대 나쁜,
내부 대 외부 등으로 줄여준다. 그것이 지닌 원래 복잡한 의미를 인격적 의미로 재형태화한다. 3. 그것을 선형의 이야기의 형태로 기호화한다. 4. 오의 무심함과 비인격성을 인격적인 오, 개인적인 의미로 변형시킨다. 꿈꾸기는 계속되는 기록된 허구적 진실을 생성해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 기록된 허구적 진실 안에서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은 미학적으로 그리고 만환경적으로 재형태화되고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 그 두 원리가 각각 교대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는 대립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아준다. 상상은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를 위해 봉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실 원리를 위해 봉사. 프로이트는 꿈꾸기가 수면을 유지시켜준다고 보았지만 비오는 꿈꾸기가 무의식과 의식체의 사이를 구별하는 접촉장벽의 기능을 높여줌으로써 중체로 하여금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를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는 정신적 환자와는 달리 구별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요약 A. 정신병리는 본질적으로 손상된 꿈꾸기의 결과이며 이 손상은 무의식 체계에 의해 더 심각하게 경험된다. B. 접촉장벽의 중요성은 무의식 체계로부터 의식 체계를 보호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O로부터 그 두 체계 모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접촉장벽은 알파 기능에 의해 공급받은 알파 요소들에 의해 강화되는데 그것은 역으로도 적용된다. C. 무의식적 환상, 꿈을 포함해서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분석가의 해석의 의미는 그것의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의 회복적인 신화적 기능을 인정하는 데 있으며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야기를 통한 그것의 재조정화, 일반화와 축성화가 기능과 담아내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회복된 기능은 본래의 잠재된 의식의 내용과 협력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운율을 위한 기초로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마음은 두 개의 뚜렷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된 작용의 노선을 따라가 기능한다. 무의식은 쾌락 원리의 우세하에 서로 기능한다. 의식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부정에 적응해 정제된 현실의 영역이다. 인간 존재는 두 측면 모두를 필요로 한다. D.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사고인 꿈꾸기는 사고인 동시에 사고 감정 그리고 존재의 필수 요소이다. 비오는 환상이었고 꿈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신적인 과도한 1차 과정에서 의해서만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1차 과정에 의해서 즉 결함이 있는 꿈꾸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정신적인 사고장애는 부분적으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환상, 낮 동안의 꿈꾸기와 밤 동안의 꿈꾸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후에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결합하여 알파 기능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마치 마테 플랑크가 말하는 이중 논리처럼 상호적인 동시에 상반되는 두 흐름인 신화화와 명료화를 포함한다. 비혼에게 무의식을 꿈꾸기가 훈련된 토론으로 변형시키려고 시도하는 훈련되지 않은 토론의 무대요. 그 토론을 구성하는 이율 배반들, 내적 대상들 사이에 플라톤식 존경스러운 대화의 장이다. 꿈꾸기는 주제, 반제, 화해적 종합으로 진행되는 토론을 위한 장을 준비한다. 꿈꾸기는 정서적 상처를 핥아주고 치료해준다. 꿈을 꾸는 사람은 유입되는 오해 감각자들과 만날 때 먼저 자기애적으로 꿈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꿈꾸기는 감각과 지각 사이에 서 있다. 이름 없는 불안은 꿈 작업의 기능이 그리고 치유하는 영향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연호입니다. 저자의 요약은 A.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꾼다. 즉 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꾼다. B. 정상적인 꿈꾸기는 꿈꾸기 과정의 결과를 내재화하는 반면 정신적 환자는 꿈꾸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들을 투사적으로 추출하는데 꿈꾸기를 사용한다. C. 모든 감각 자극들은 내면 세계에서 오는 것이든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든 먼저 꿈꾸어져야 하고 처리하고 구호화되고 기호화되고 마음의 다양한 능력들 즉 기억하고 응답하고 추후의 꿈꾸기를 위해 그리고 접촉장벽의 강화를 위해 꿈 요소들을 공급하고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위한 제도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배되기 위하여 무의식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D. 꿈꾸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꿈꾸기에 의존하는 접촉장벽은 태내의 정신적 삶을 출산한 이후의 정신적 삶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시키고 비오는 상상적
축축으로 그리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막으로 가능하며 양방향에서 오는 자극들의 변형, 축소, 부호화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꿈꾸기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양방향 경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장벽은 비혼의 담기 개념의 연속물로 구성한다. 접촉 장벽은 유기적으로 분석적 틀의 원칙과 연결될 수 있다. 분석적 틀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분석과 피분석적 사이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분리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보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봉사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식과 무의식을 접촉 장벽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의 내용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무의식의 내용도 무의식의 세계는 무의식 세계대로 보존되고 의식은 의식 세계대로 서로 보호되면서도 필요할 경우에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명백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별적으로 삼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 장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능 자체가 다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통합 작업들이 일어나야 건강하게 이루어질 텐데 임상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보호하고 의식의 세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상담자도 보호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접촉 장벽이 이 개념은 임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게 하나의 치료의 틀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틀이 있어야만 내담자가 보호되고 또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보호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외에서 레슬링 경기하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치료의 틀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 잘못하다가는 둘이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장외에서 난투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틀을 잘 할 수 없으면 그 상담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상담한다고 아무 데서나 일 벌렸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나요. 잘못하면 고소도 나기도 하고 민원의 대상이 돼서 학회 징계 요청 들어가기도 하고 별일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잘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들이에요. 치료 상담하고 가는데 이 사람 더 좀 도와주고 싶어서 밖에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더 해주고 더 좀 도와주고 이러다가 상대방은 자기에게 침해적으로 자기를 조종했다고 느껴버리는 상황이 되면 큰 사고가 나버려요. 네, 이 양한적 관점, 비오는 무의식 세계와 의식 체계 사이의 관계가 1차적으로 갈등적인 것이라고 여기보다는 상반적인 동시에 상호적인 것으로 본다. 비오는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 그리고 PSD를 두 개의 자율적인 독립적 단위들인 동시에 대립적으로 연결된 구조, 현대적인 대립 구조로 끌어모을 수 있다. 네, 비오는 프로이트와 달리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 분리될 수 없는 것 또는 실제로 경계가 겹치거나 접촉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 서로 결합하여 무의식과 의식 안에서 친밀하고 협력적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믿었다. 나는 알파 기능이 적어도 두 개의 협력적 대립 구조를 가진 거울 이미지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가정한다. 그것들 각각은 변증법적으로 맞서 있는 1차 과정과 2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모두는 꿈꾸기에 사용된다. 1. 그중 하나, 즉 알파 기능 1은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변형된 알파 요소들은 꿈, 사고, 억압, 기억, 그리고 접촉 장벽의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격화된다. 비록 이 구조가 1차 과정과 2차 과정 모두의 변증법적인 작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쾌락 원리의 우세하에 있다. 2. 다른 하나, 즉 알파 기능 2는 의식이나 전의식 안에 위치해 있고
현실 원리의 우세하에 외부 세계 안에 있는 자극들로부터 오는 베타 요소들을 변형시켜 무의식적인 내용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알파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가장 진보된 요소에까지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 페로는 알파 기능의 다양한 수준에 대해 말하면서 최고로 정교한 측면,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측면을 알파 메가 기능이라고 부른다. 비오는 심지어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가 협력적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고 암시한다. 나는 이 변증법적 구조가 무의식을 지배하는 쾌락 원리 쌍둥이와 함께 그리고 의식을 지배하는 현실 원리 쌍둥이와 함께 무의식과 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H. 나는 더 나아가 하나의 최상위 기능이 앞에서 설명한 다중적이고 복잡한 협력적 대립 구조들을 총괄하고 중재한다고 가정한다. 내가 진실 원리라고 부르는 이 최상위 기능은 진실 욕동 또는 진실 본능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진실의 메신저로서의 꿈꾸기를 중재한다. 브리트는 또한 불확실성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I. 비오는 내면 세계에서 오는 것이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건 간에 모든 유입되는 감각 자극들을 베타 요소들로 간주하는 데 반해 나는 그것들을 초기 형태의 알파 요소로 간주한다. 네, 건너뛰겠습니다. J. 비오는 정신화와 생각하기를 구분한다. 정신화는 베타 요소,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과 정신적 신진대사를 위해 정신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요소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기는 기능과 범주들의 사용을 통해서 베타 요소들과 알파 요소들의 혼합물이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생각의 구성 요소들, 즉 포도당, 과당, 지방산, 아미노산과 같은 요소들이 되는 추상화, 구체화를 포함하는 좀 더 진전된 과정을 구성한다. K. 비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의 기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컨소시엄으로 연결시켰다. 담는 것, 담기는 것, 알파 기능, 변형, 접촉 장벽, 좌표, 꿈꾸기.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L. 비오는 또한 담기, 꿈꾸기, 환상하기, 신화화하기가 하나의 연속체를 구성한다고 본 것 같고 그것들과 그것들의 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본 것 같다. 네, M. 꿈꾸기의 왜곡이 K 부정적 암을 포함하는가? 비온에 따르면 -K는 분석 작업 또는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런 위장작용을 표현하는 더 나은 용어는 큰 거짓말과 대조되는 위조일 것이다. 네, 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요점들 중에 하나는 분석가에게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회계의 실제 사건들이 환자에 의해 꿈꾸어진다는 사실과 관계되어 있다. 그것은 그가 관찰한 사건들이 분석가에 의해 관찰된 사건들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환자는 그것들을 꿈의 일부라고 믿고 분석가는 그것들을 현실의 일부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분석가에 의해 지각된 동일한 사건들이 환자에 의해 지각되고 꿈꾸기 과정에 의해 취급된다는 의미에서이다. 즉, 이 사건들은 분석가와 환자에게 무언가를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뒤에 그 사례가 조금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자가 자유롭게 연상하는 한 그는 그의 연상들의 잠재적 내용에 대해 꿈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분석자들의 연상들을 듣고 있는 분석가의 방식 그 자체가 꿈꾸기를 구성한다. 비오는 다른 곳에서 분석가가 임상적 상황을 꿈꾸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다른 정신적 변형의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각된 내용들이 꿈꾸기를 구성한다. 비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확장할 경우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 갖는 사랑하는 관계들이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꿈꾸는 자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5. 나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 처음에 베타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유아가 처음부터 자체의 알파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유아가 알파 요소의 전 어휘적 판을 통해서
엄마와 의사소통하고 그것을 엄마의 알파 기능이 좀 더 처리한다고 보게 되었다. 그것을 절실히 처리하지 못하는 엄마의 실패로 인해 그것은 폐로가 발파 요소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P. 꿈꾸기, 즉 깨어있는 동안의 꿈꾸기와 잠자는 동안의 꿈꾸기 모두는 알파 기능, 변형, 접촉, 장벽, 분기점 좌표, 꿈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LHK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기능들을 갖는다. 선별하고, 구별하고, 해체하고, 재형태화하고, 처리하고, 중재하고, 기호화하고, 오를 줄인다. 나는 그것들 모두를 꿈 앙상블이라는 것에 포함시키는데 그 꿈 앙상블은 의식뿐만 아니라 신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입되는 자극들의 강도를 감시하고 중재하는 최상위 체계로서의 망막 활성화 체계에서 그것의 신경학적인 평행물을 발견한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거기 그 부분을 한번 교수님 그거를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예, 말씀하시죠.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430쪽인데요. 페이지 430에 한 피 분석가의 꿈. 이게 조금 저는 좀 재밌는데 이게 이해는 잘 정확히는 안 되는데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430쪽입니다. 주 5회씩 4년째 분석을 받고 있는 3명의 성장한 자녀를 둔 76세 된 대학 교수가 그 주간의 첫 회기에서 다음의 꿈을 제시했다. 나는 초등학교처럼 보이는 한 학교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40대로 보이는 남자는 카리스마적이었고 아이들에게 권위적으로 심지어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태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선생이 나를 보았을 때 그는 인상을 쓰면서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나를 잡으러 왔다. 나는 놀랍게도 내 손에 권총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공포에 질렸고 통제하지 못하고 총을 쏘았으며 총알이 그의 복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외쳤다. 왜 당신은 그렇게 했소? 그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다시 깨어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제는 그가 나를 죽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총을 쏘았고 같은 연속 과정이 반복되었다. 나를 죽이려는 그의 계획은 저지되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내내 아이들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또 하나의 짧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손가락들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제 여기 꿈 해석하는데 그 메카시 이제 뭐 그 얘기가 나는데 그게 예전에 1950년인가 이렇게 그때 이제 빨갱이로 이렇게 해서 학자들 네. 추출했던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적응적 맥락과 연상들. 이 꿈은 긴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에 발생했다. 꿈을 꾸기 전날 피 분석가와 그의 아내는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는 에드워드 머로우와 그가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과 했던 영웅적인 텔레비전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메카시 시대를 회상했고 메카시가 자신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드러냈다. 그가 영화에서 메카시가 나오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다시금 공포에 질렸다. 비록 그는 머로우가 논쟁에서 메카시를 이겼고 메카시는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 점이 의문스럽다고 느꼈다. 피 분석가는 그때 그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자신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대학의 같은 학과의 동료들에게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몇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꿈에서 본 그 선생의 얼굴은 그가 커다란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젊은 동료를 생각나게 했고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놀랐다. 꿈과 나 자신의 몽상에 대한 분석. 나는 즉시 피 분석자의 공포 경험을 나 자신의 것으로 경험했고
그를 치명적이고 광적인 선생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를 진정시킴으로써 그가 권총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마치 그 꿈, 실제로는 악몽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나는 그가 그의 투사에 따른 또 다른 나, 궁극적으로 나의 부분을 나타내는 미친 선생으로서의 내게서 보호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가 한번 나에게 히랍에서 악마를 나타내는 단어인 디아볼로스는 흩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따라서 나는 그 악하고 카리스마적인 선생이 긴 휴가 기간 동안 꾸준히 악화된 흩어놓는 세력의 현지 불멸적 불안으로서의 진화하는 오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그 시기와 관련된 피분석자의 불완전하게 꿈꾸어진 인격의 측면을 나타내는 기표였다. 나는 나 자신도 메카시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UCLA 의대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주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의 불안이 되었다. 그의 불안과 그의 악마는 나의 것이 되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메카시처럼 생긴 인물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다. 환자의 꿈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이 꿈을 꾼 시점 사이에 나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거의 40년 만에 한 동료를 만났다. 그는 내가 속한 정신분석학회에서 클라인 학파, 나를 포함한 다 축출 위기의 모델에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었다. 나의 악몽에서 나는 내 환자의 메카시에 대한 이미지를 오래전에 형성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악마에 대한 기표와 혼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환자가 되었고 내 무의식 안에서 그를 살아내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분석자가 그의 꿈을 나와 공유했을 때 그 꿈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계속되는 꿈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꿈꾸기 공동 비행사가 되었다. 그 악마 같은 선생 역시 긴 주말 동안 그를 유기했던 일로 인해 피분석자의 무의식적인 증오로 채워진 그의 분석적 선생이 나를 나타낸다. 나는 또한 그의 곧 출판되는 책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가혹한 초자 편집자가 되었다. 그러자 피분석자는 꿈에서 그 선생을 권총으로 4번, 분석을 쉬었던 날의 숫자에 을 쏘았고 나중 3번은 아이들을 맞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생을 겨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는 꿈속의 아이들을 왜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아마도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고 휴일 주말을 나와 함께 보내는 그들이 또는 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서 나는 엄마의 몸 안에 남아있는 특권을 지닌 특별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클라인의 1928년도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유태인인 피분석자는 그 선생이 그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젊은 이방인 남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유태인에게 반감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칩레그 목사를 생각해냈다. 그의 부모들은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따라서 그 꿈을 결정한 또 하나의 요소는 메카시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대학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것 외에도 그 미친 선생은 그 자신의 시기에 차고 도덕주의적인 초자의 전능하고 잔인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공적이지 못한 첫 번째 꿈을 보완하기 위해 꾼 꿈이 명백한 이 두 번째 꿈은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핥으면서 스스로를 달래했던 아동기 시절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 꿈에 대한 환자의 연상들 모두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는 그 꿈이 그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고 말함으로써 2차 개작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비오는 피분석자가 자유롭게 연상하는 동안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는데 그때 그는 아마도 자유연상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다. 더욱이 내가 위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들은 내가 그 회기를 꿈꾸고 있는 동안 그리고 공동으로 꿈꾸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분석자의 꿈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내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미친 선생이 누구였고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통해서
압축과 전치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줄거리, 특히 첫 번째 구매가 짜여지는 방식에서 표상화를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미친 선생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그를 먼저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내가 그 선생이고 내가 죽기를 정말로 원치 않는다는 그의 무의식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피분석자의 무의식적 환상들을 떠받치고 있는 궁극적인 신화적 형판들은 원초적인 오이디푸스 환상, 과잉 도덕주의적인 초자아라는 비운의 개념을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 살인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초자아에 대해 비운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환자의 살인적인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 심리적 자리들에 도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또한 그가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심리적 자리들이 타협되는 것은 꿈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안하다는 그의 진술, 이유를 모르겠어요. 는 어떤 것에 대한 부인 외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고려할 때 거기에는 꿈, 작업 알파가 고장이 났고 따라서 감정을 표의 문자화하고 언어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나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이 고장은 공포스러운 초자아를 우울적 자리 안에서 중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 때문이다. 꿈꾸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편집 분열적 자리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준비시켜 줌으로써 우울적 자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피분석자가 PS 안에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 즉 살인적인, 과잉 도덕적인 초자아에 대한 공포를 직면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좋습니다. 아주 긴 꿈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여기서 와 닿았나요? 저는 그 예전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데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강박 관념을 느끼게 되면은 군대에 있었을 때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뭐 제대한 지도 몇십 년이 됐음에도 한 번씩 군대에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해석이 또 다양하게 또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례에서 내담자가 꿈을 꾸는데 그거를 이제 이 분석가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또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이제 비원이 어떤 하나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행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이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아까 거기 이야기에서 보니까 상담자가 치료자가 같이 꿈을 꾸주고 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같이 꿈꾸기를 통해서 내담자의 꿈을 또 이제 완성해 나간다. 이제 그런 입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같이 꿈을 꾸줘야 되는데 같이 꿈을 꾸다 보니까 그 꿈속에서 내 꿈에서는 이런 것들은 나오던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혹시 그 꿈에서는 그런 게 없었느냐라고 물으면은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보면은 그게 그 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가졌냐면은 그 사람이 그 꿈을 꾸게 된 그 무의식적인 어떤 무언가 뭐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걱정이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느껴지는데 그게 꿈에서 표현된다면은
이런 것도 표현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꿈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그 꿈을 이해해 나갔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꿈 이야기 쭉 나올 때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이런 해석도 있을 텐데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해석이 또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상은 이미지는 다르지만은 그 꿈꾸는 어떤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정서라든지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가 공감을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 공감하고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공감은 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같이 조인하면서 같이 꿈을 꾸주면서 우리가 같이 느꼈던 그 정서들을 서로 만들어 나가면서 다시금 이렇게 형상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 꿈꾸는 사람, 내담자의 꿈을 또 상담자가 자기의 오를 만나는 경험으로 가져보는 거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원 경험이나 그 체험들, 그 정서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어떤 이제 문학,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읽고 그런 이제 감상을 나누는 이제 그런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레조넌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레조넌스가 있냐. 네. 이제 그게 공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공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공명이라는 개념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 상담자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교류를 하는 가운데 이게 공명이 일어나서 그게 이렇게 창의적이고 치유적인 그런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참 이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 꿈을 이해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저기 꿈을 이해하는 자, 꿈꾸는 자 있을 때 꿈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면 그 저항하는 힘이 클 때 보면 원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꿈을 꾸지만은 저도 억지로 저항을 하면서 표현을 안 하고 아예 꿈 이야기 자체를 안 해버리고 어쩌면은 찝찝하게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남겨놔 버리는데 내담자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꿈을 갖다가 밝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묻어둘 만한 이야기를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안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또 용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쉐어하지 못할 이야기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쉐어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 이야기를 다 쉐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 속에서 사실은 제가 제 꿈을 이해 못했던 거죠. 사실은 저도 저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였던 경우죠? 네, 그 내담자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해해주면서 사실은 나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해 안 하려고 눌렀었던 상황들을 바꾸게.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좀 따라가지 못했는데 내가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내담자로서 상담자 역할. 내가 상담자인데 상담자의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 꿈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거를 이해해달라고 딱 끄집어내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항하면서 묻어두었던 거를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리소스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 내가 내 저항을 풀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요.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 비욘이 클라인 학파로서 성장한 분이기 때문에 꿈은 어떤 면에서는 판타시가 밤에 자는 사이에 일어나는 판타시이죠. 결국 꿈이라고 하는 거, 드림도. 낮에 가지는 꿈은 결국은 백일몽이죠.
그래서 드림이라고 하는 거, 판타지 다 이제 비슷한 이런 개념들인데, 클라인 학파하고 프로이드 학파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 판타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판타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두 학파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비욘이 계속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 클라인 학파의 얘기들 지금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꿈이라는 얘기, 그 판타시 이 두 가지가 계속 겹치면서 이 판타시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꿈꾸기라고 하는 거나 판타시 이 모든 것들을 띵킹 프로세스, 프리미티브 띵킹 프로세스를 전부 판타시라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타시가 없다는 이거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 이렇게 넓게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못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꿈 개념을 굉장히 넓혀놓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타시의 개념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고 사이칼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판타시라고 하는 것은 판타시의 적절한 정도의 의미를 부과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전이나 역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프로젝션이나 또는 인트로젝션이라 동일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판타시라는 개념이나 드리밍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그동안에 있던 개념들을 다 이 판타시 하나로 다 소화해버리는 이런 지나치게 넓게 판타시만 가지고 설명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정교하게 하나하나 시민적인 현상을 보는데 적합한 툴들을 만들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모든 것을 꿈꾸기나 환상하기로 크게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그동안에 세세하게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다 안 써도 되는 개념이 돼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꿈꾸기 하고 비혼 같으면 레버리 하나를 가지고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들으면 아주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긴 하지만 또 그게 극단화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식한 정신분석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언제 쓰는 거지? 할 만큼 거의 대상관계라는 측면 그리고 꿈꾸기 비욘이 얘기하는 레버리라는 개념 이런 아니면 드리밍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아주 넓게 해석해서 그 안에 어떤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볼 부분들이 이가 하나에 다 모든 다 하나로 통합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통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여러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어느 한 분석가의 해석이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로슈타인이 그 설명한 내용도 그건 인터서브젝티브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이 꼭 거기에 적합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담자와 관계에서는 그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해석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인터서브젝티브한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연상들도 다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석들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걸 잘 배워서 쓰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요.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시고 두 분 오늘 소감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예, 저는 이렇게 반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항상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또 제가 수업을 잘 이렇게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마음이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수업도 좀 제때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반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맨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오시기 참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사의 표시라고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려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같이 해나가는 거죠. 이번 챕터 저 오디오북 만들려다가 분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청난 분량이죠.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영국 거 만드는데 제가 해석하는 문제 때가 좀 뭐랄까 그 번역 자체에서 조금 손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고민하다가 거기서 이제 멈춰버렸는데 그거밖에 못했는데 그 비온 책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 두 분 다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밤 늦었는데 편히 쉬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해요. 요즘들 열심히들 공부해서 고마워요. 특히 우리 강 목사님 너무 애써 주셔서 지금 학우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유 목사님도 그 책이나 그것도 한번 틈나시면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앞부분만 봤는데 이제 1차, 2차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 왜 비혼이랑 연결이 되지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맛만 봤는데 참 이렇게 그 시간이 참 이렇게 잘 안 나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그걸 뭘 들으셨겠지만 제가 오디오로 하는 것은 그냥 운전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보다 훨씬 더 충실해요. 지금 강 목사님이 만든 자료가. 번역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정도 여러 화자를 통해서 남성이 나타났다가 여성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아주 실감 있게 가장 고품질의 지금 오디오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